하늘이 거대한 입을 벌려 찢어발긴 듯 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빗줄기가 수만 개의 강철 바늘이 되어 서울 외곽의 적막한 흑석 공원 묘지를 무자비하게 찔러대고 있었다.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었다. 사람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살인적인 한기였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침묵하는 괴수처럼 산중턱 아스팔트 길 위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와이퍼는 지치지도 않고 아뷰리를 닦아내며 단조롭고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쓱, 쓱, 마치 어떤 파국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 같았다. 뒷좌석 문이 육중하게 열렸다. 수제 맞춤 구두를 신은 발이 흙탕물을 밟았다. 튀어오른 더러운 물이 값비싼 정장 바지 밑단을 적셨지만 주인은 개의치 않았다. 강태산 회장은 경호원이 받쳐든 검은 우산을 거칠게 밀어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 머리카락은 이미 하얗게 샜지만 꼿꼿하게 펴진 등은 마치 쇠창살처럼 강인했고 숨막히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것은 평생 제국 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정점에 서서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혹함과 패기였다. 단지 뒷모습일 뿐인데도 뒤따르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다 물러가. 강태산의 목소리는 모래가 낀 듯 거칠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반경 500m 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꺼져. 경호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고는 썰물처럼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폭우가 쏟아지는 그곳에 노인은 홀로 남겨졌다. 빗물은 순식간에 최고급 양모 코트를 적시고 깊게 패인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검은 대리석 묘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젊은 날 기업을 일으키며 얻은 류머티즘 탓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빗속에서도 묘비에 박힌 젊은 남자의 사진은 선명했다. 준수한 외모, 햇살 같은 미소. 강태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따뜻한 얼굴이었다. 그의 아들, 강민호. 5년 전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거면 다신 집에 발도 붙이지 말라는 자신의 호통에 절망하여 차를 몰고 나갔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아들. 강태산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며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그 큰 손이 지금은 사진 한 장 만질 힘조차 없어 보였다. 손끝에 닿은 비석의 차가운 냉기가 심장을 관통했다. 민호야. 노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예비가 틀렸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구석진 곳, 천둥 번개가 치는 아들의 기일에 세상이 폭군이라 부르던 제국 그룹의 회장은 흙탕물이 무릎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자리를 넘보던 삼촌들, 내가 정리를 시작했다. 둘째 작은 할아버지네 지분은 지난주에 강제로 회수했어. 다들 나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욕하더구나. 천륜을 저버린 놈이라고 손가락질해.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강태산은 묘비를 향해 넋두리를 쏟아냈다. 빗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와 구역질이 날 만큼 썼다. 내가 없는데 이 거대한 제국은 그저 황금으로 만든 무덤일 뿐이다.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늦어버린 그의 후회를 비웃는 듯 했다. 강태산이 거대한 슬픔과 회한에 잠겨있을 때였다. 빗소리에 섞이지 않는 미세한 이질적인 소리가 묘비 뒤쪽 관목숲에서 들려왔다. 바스락, 뚝, 마른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였다. 강태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 전까지 비통해하던 늙은 아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사나운 맹수만이 남았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흉포하게 빛나며 묘비 뒤의 그림자를 쏘아보았다. 파파라치인가? 아니면 둘째 놈이 보낸 자객인가? 감히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훔쳐보려 하다니. 거기 누구야? 썩 나오지 못해. 강태산은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무릎의 통증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다. 성큼성큼 묘비 뒤로 돌아갔다. 카메라를 든 놈이라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릴 기세였고
칼을 든 놈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울 태세였다. 하지만 묘비를 돌아선 순간 그는 감전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망원 렌즈를 든 기자도 흉기를 든 자객도 없었다. 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측백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여자는 물이 다 빠진 허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터져나와 있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검은 머리카락을 창백한 얼굴에 붙인 그녀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둘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한지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걸레가 들려 있었다. 강태산이 오기 전까지 묘비 뒷면에 흙탕물을 닦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뼈에 사무친 공포,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을 마주한 듯한 전율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당장 사라지겠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려 했지만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데다 빗길이 미끄러워 휘청하며 흙탕물에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제 몸은 돌보지도 않고 아이들을 다급하게 잡아 끌며 이 남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눈앞의 노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5년 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수표다발을 얼굴에 던지며 너 같은 천한 여자가 감히 강씨 집안의 고귀한 피를 더럽히냐고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빨리, 은우야, 진우야. 어서 가자. 한지은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이들의 팔을 잡은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이 아이들의 존재를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잔인한 장난을 즐기는 법이다. 싸구려 노란 우비에 쌓인 두 아이는 엄마처럼 당황하지 않았다. 흑요석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아이들. 그중 한 아이가 어디서 난 용기인지 불쑥 한지은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는 오동통한 손가락을 뻗어 강태산의 손에 들린 비에 젖은 강민호의 사진을 가리켰다. 천진하고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강태산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엄마, 저것 봐. 사내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큰 눈을 깜빡이더니 강태산을 가리켰다가 다시 사진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다. 할아버지다. 엄마, 사진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튀어나왔어. 옆에 있던 다른 아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태산의 주름지고 위험 있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젖냄새 나는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진짜 할아버지네. 아빠 사진에 있는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우르릉, 쾅. 하늘에서 성광이 번쩍이더니 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하지만 강태산에게는 아이들의 한마디가 머리 위에서 터진 천둥보다 만 배는 더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 이 굳은 날씨에 싸구려 우비를 입고 묘비 뒤에서 걸레질하던 아이들이 사진 속의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강태산은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그는 놈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방금 전엔 분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번개의 성광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눈매, 오똑한 코, 살짝 들린 턱선까지.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강민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다. 너희들.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발짝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손뭉치처럼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강태산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자 한지은은 공포에 잡아먹힌 듯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닭처럼 앙상한 몸을 날려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한지은의 절규가 빗물과 눈물에 뒤섞여 흘러내렸다. 극도의 공포로 인해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민호 씨 아이 아니에요. 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당장 떠날게요.
평생 서울 땅엔 발도 들이지 않을게요. 제발 아이들은 뺏어가지 마세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빌고 또 빌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너무나 무서웠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 앞에서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눌러 죽일 수 있는 개미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태사는 그녀의 비명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한지은의 어깨 너머 한 아이의 귀 뒤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방금 아이가 몸을 비틀 때 우비 모자가 반쯤 벗겨졌었다. 그 아이의 하얀 왼쪽 귀 뒤편, 동전 크기만한 선홍색 반점. 피지 않은 매화꽃 모양의 점. 강태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심장은 누군가 꽉 쥐어짜는 듯 조여왔다. 강씨 집안 직계 혈통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표식. 격세 유전.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었고 자신에겐 없었으나 민호에게 있었던 그것. 그런데 지금 저 아이에게 그것이 있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강씨 집안의 핏줄. 민호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비켜라. 강태산의 목소리는 폭풍전야처럼 낮고 무겁게 깔렸다. 한지은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몸을 웅크린 채 비키지 않았다. 비키라고 했다. 강태산이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그 기세에 눌린 한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인은 파킨슨병 환자처럼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매화 반점이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허공을 가르는 그의 손은 갈 곳을 잃은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웠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커다란 눈망울로 이상한 할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야, 아이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더니 평생 팬대를 굴리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뼈가 튀어나온 강태산의 손. 허공에서 굳어버린 그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할아버지 손이 덜덜 떨려요. 많이 아야 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야 할 때는 호해주면 안 아프대요. 아이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더니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은 강태산의 손등 위에 따뜻한 입김을 불었다. 호! 그 순간 강태산은 손끝을 타고 전해진 뜨거운 무언가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자신의 심장을 단숨에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50년간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라 불렸던 노인이 비 쏟아지는 공동묘지에서 손자의 입김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왜? 도대체 왜 숨긴 게냐? 강태산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한지은을 노려보았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민호 자식이다. 내 손자란 말이다. 이 핏덩이들을 밖으로 내돌려? 이런 누더기를 입히고 묘비 뒤에 숨어서 비를 맞게 해? 한지은, 내년 심장은 돌로 만들었느냐? 한지은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통곡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눈동자에 서려있던 공포를 지우고 비장한 결의를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 가장 안전한 안주머니에서 비닐로 꽁꽁 싸맨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얼마나 만지작거렸는지 모서리가 달아 너덜너덜했다. 제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지은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조각처럼 위태로웠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민호 씨가, 이게 민호 씨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에요. 회장님은 뵈러 가던 그날 밤, 민호 씨는 이미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걸 예감하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비닐을 벗겨내자 악필로 쓴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어두침침한 빛 속에서도 강태산은 그 익숙한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봤다. 아들의 글씨였다. 편지지에 적힌 몇 줄 안 되는 문장들이 비수가 되어 강태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은아, 만약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그 집으로 보내지 마.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그곳은 집이 아니야. 차가운 지옥이야. 내 아이들이 빈민가에서 뒹굴며 자라더라도 아버지처럼 감정 없는 괴물이 되는 것보다는 나아. 약속해줘, 지은아.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아주 멀리. 편지를 쥔 강태산의 손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괴물. 차가운 지옥. 아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무서워서, 내가 괴물이라서 이 어린 것들이 5년이나 길바닥을 전전했구나. 내 손으로 내 손자들을 가난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구나. 컵. 강태산은 가슴을 움켜쥐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거대한 후회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가문을 위해서라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친 원흉은 바로 자신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을 보며 놀라서 소리쳤다. 매화 반점이 있는 아이, 형인 듯한 아이가 엉겁결에 손을 뻗어 쓰러질 듯 위태로운 강태산을 부축하려 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급박한 빗소리를 찍고 거친 엔진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묘지 입구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와 빗속을 뚫고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흉기처럼 그들을 비췄다. 한지은이 고개를 돌리더니 사색이 되었다. 저런 차, 저런 분위기,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저 사람들, 작은 할아버지 쪽 사람들인가요? 식당에서 일하며 곁눈질로 봤던 뉴스. 제국 그룹의 경영권 분쟁, 피 튀기는 싸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그 사람들. 강태산은 찢어질 듯한 심장의 통증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흐릿했던 노인의 눈에서 다시금 서슬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질주해 오는 차량을 한 번 보고 겁에 질린 두 손자와 빗속에서 떨고 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늙고 병든 육체 깊은 곳에서 전율 같은 힘이 솟구쳤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수사자의 본능이었다. 겁먹지 마라. 강태산은 괴물이라 적힌 편지를 구겨 품속 깊이 심장 위에 쑤셔 넣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한지은과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붉은색 긴급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전원, 들어라.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강태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고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목표는 묘지 비구역. 기어들어온 놈들, 모조리 쓸어버려. 이 산을 통째로 뒤집어서라도 내 손자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 누구든 내 핏줄을 건드리는 새끼는 구족을 멸해버리겠다. 전화를 끄는 강태산은 뒤를 돌아 아이들을 보았다. 평생 엄격하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 울음보다 더 처절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방금 전까지 떨리던 그 큰 손으로 아이들의 귀를 조심스럽게 아주 소중하게 막아주었다. 아가들아, 듣지 마라. 보지도 마.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무데도 안 갈게. 강렬한 상향등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날아와 네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엔진 소리는 맹수의 포효처럼 천둥 소리를 집어삼켰다. 검은색 승합차들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지시기는 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차들은 부채꼴로 퍼지며 도망칠 곳 없는 일가족을 포위했다. 깍! 한지은이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어미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진흙탕에 몸을 던져 두 아이를 덮쳤다. 폭풍우 속에서 날개로 새끼를 덮는 어미 새처럼. 보지 마. 은우야, 진우야, 눈 감아. 그녀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승합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금속성의 파열음이 울렸다. 검은 우비를 입고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 7, 8명이 뛰어내렸다. 검은 마스크 위로 번들거리는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우비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죽음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놓인 뒤에 숨은 여자와 아이들을 힐끔 보더니 비릿하게 웃었다. 여자와 애새끼들은 끌고 가. 빗소리에 섞인 사내의 목소리는 음습했다. 저 늙은이는 방해하면 오늘 제삿날로 만들어드려. 제국 그룹의 2인자,
강태식 부회장이 내린 지상명령이었다. 저 숨겨진 핏줄들만 사라지면 그룹은 자신의 것이 된다. 수조원의 이익 앞에서 법과 도덕, 혈연 따위는 휴지 조각이었다. 거구의 산에 둘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야구방망이가 바닥에 끌리며 흙탕물이 튀었다. 강태산은 여전히 아이들의 귀를 막은 채 굽힌 허리를 펴지 않았다.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그가 눈빛만 한 번 번뜩이면 서울 뒷골목 건달들은 오금을 저리며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른의 노인일 뿐이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팠고 유서가 쑤셔박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며 슬픔에 잠식된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 한 발자국도. 투박한 손 하나가 한지은의 옷덜미를 낚아채 짐짝처럼 들어 올리려 할 때였다. 강태산이 움직였다. 이놈들. 노인의 입에서 나이를 잊은 사자후가 터져나왔다. 그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금시계가 번쩍이는 손으로 사내의 손목을 쳐냈다. 퍼! 둔탁한 타격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던 노인이 반격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사내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아이씨. 이 노망난 늙은이가 진짜. 약이 바짝 오른 사내의 눈에 핏발이 섰다. 놈은 손에 든 야구방망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목표는 강태산의 머리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 꽂혔다. 노약자에 대한 일말의 자비심도 없었다. 안 돼요. 한지은이 절규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금속 배트는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퍽. 둔탁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듣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쭈뼛설 만큼 끔찍한 소리였다. 강태산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등 뒤에서 고개를 내민 손자들을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었다. 쇠몽둥이는 노인의 왼쪽 어깨를 정확히 강타했다. 강태산은 억눌린 신음을 토하며 휘청거렸다.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전류처럼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입안에 고인 핏물을 꿀꺽 삼키며 어금니를 악물었다. 서류에 서명하던 그 손이 지금은 쇠몽둥이를 휘두른 거구의 산의 멱살을 죽일 듯이 움켜쥐고 있었다. 노인의 눈빛이 악기보다 더 흉흉하게 변했다. 그것은 시체와 피가 넘쳐나는 기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 진정한 지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내 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강태산의 목소리는 피 끓는 성대에서 쥐어짜낸 듯 거칠었다. 감히 내 손자를 건드려? 내 놈들 삼족을 멸해버릴 것이다.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된 사내가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사내가 달려들어 강태산의 오금을 걷어찼다. 누구면 어쩔 건데. 위에서 시킨 일이야. 오늘 염라대왕이 와도 소용없어. 이미 한계에 다다랐던 강태산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진흙탕 속에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진흙이 얼굴에 튀고 천문학적인 가격의 맞춤 정장은 오물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비바람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두 팔을 벌려 한지은과 아이들을 막아섰다. 할아버지. 은우와 진우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방금 만난 사진 속에 위험 있던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지키려다 피를 흘리며 무릎 꿇고 있었다. 빗물에 섞인 붉은 피가 하얀 눈썹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에 아이들의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 나쁜 놈들아. 저리 가. 5살배기 꼬마들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자갈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던진 돌멩이는 검은 우비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떨어졌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미약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도리어 폭도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저 새끼들 뺏어와.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쇠집게 같은 손들이 아이들을 향해 뻗어왔다. 한지은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손을 물어뜯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강태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사내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등과 허리, 머리 위로 주먹과 발길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아프다. 뼈가 깎이는 듯이 아프다.
하지만 이 고통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명징하게 깨웠다. 민호야, 내가 말한 지옥이 이런 것이었느냐? 아비가 너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객사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 다시는 내 새끼들이 다치게 두지 않으마. 내 늙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다. 한 사내의 손이 진우의 옷덜미를 낚아채려는 찰나였다. 부르릉, 쾅, 쾅. 산 아래 굽이진 도로에서 폭발적인 엔진음이 터져나왔다. 승합차의 둔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전투기가 저공비행을 하듯 날카로운 굉음이었다. 특수 개조된 방탄 SUV 10여 대가 미친 강철 괴수처럼 묘지 철문을 들이받고 쇄도했다.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는 그 기세는 숨막히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칠흑 같은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차가 채 멈추기도 전에 문이 박차고 열렸다. 검은색 전술복을 맞춰 입은 쇠탑처럼 건장한 전문 경호원 수십 명이 뛰어내렸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동네 양아치들이 쓰는 야구 방망이가 아니었다. 서늘한 빛을 뿜는 3단봉과 방패였다. 선두에 선 것은 강태산의 비서실장이었다. 평소 온화하던 중년 신사의 얼굴은 지금 살인청 부업자보다 더 냉혹하게 굳어 있었다. 전원 들어라.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포구 속을 쩌렁쩌렁 울렸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짓밟아버려.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깡패들은 제국그룹 최정예 보안팀 앞에서 갓난아기나 다름없었다. 뼈 부러지는 소리, 비명, 살려달라는 애원이 묘지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강태산의 귀에는 그 아수라장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차가운 고사리 손 하나가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뺨을 떨며 만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프지 마. 아, 손자가 걱정해주는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강태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별표 별표 별표. 소독약 냄새. 코를 찌르는 차갑고 비릿한 생과 사가 교차하는 병원의 냄새였다. 강태산은 번쩍 눈을 떴다. 하얀 천장과 똑똑 떨어지는 링거병이 시야에 들어왔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침대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이 펄쩍 뛰며 다가왔다. 눈시울이 붉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타박상이 심하고 가벼운 뇌진탕에 왼쪽 어깨뼈에 금이 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강태산은 비서실장의 호들갑을 무시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격한 움직임에 상처가 당겨 비명 같은 통증이 일었지만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애들은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다. 그의 눈동자가 병실 안을 급하게 훑었다. 그 핏덩이들은 어디 있나? 그 여자는? 다친 데는 없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링거 바늘을 뽑으려는 강태산을 황급히 말리며 병실 구석 소파를 가리켰다. 강태산의 시선이 그곳에 닿자 허공에 매달려 있던 심장이 쿵 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넓은 가죽 소파 위에 한지은이 두 아이를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다.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두툼한 담요를 덮고 엄마 품에 파고들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너무 지치고 놀란 타들이라. 한지은은 깨어 있었다. 핏발선 눈으로 문 쪽을 경계하며 새끼를 지키는 어미 짐승처럼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그러다 강태산이 깨어나 자신들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잔뜩 솟았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바깥쪽에 잠들어 있던 아이, 매화 반점이 있는 형 은우가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다 침대에 앉아있는 강태산을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다. 녀석은 엄마 품에서 조심스레 빠져나와 맨발로 타박타박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강태산은 침대 모서리만 한 이 작은 생명체를 보며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만져보고 싶었지만 손에 꽂힌 주삿바늘이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혹은 자신의 몰골이 너무 흉할까봐 겁이 났다. 은우는 까치발을 들고 오동통한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잡았다.
강민호를 쏙 빼닮은 큰 눈망울에 걱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젖살이 덜 빠진 목소리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녹였다. 은우는 링거 때문에 멍이 든 강태산의 손등을 검지 끝으로 살짝 건드렸다. 아직도 아야 해요. 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진지하게 물었다. 강태산은 그 작은 손가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수많은 안부 인사를 들었다. 누군가는 주가를 묻고, 누군가는 후계 구도를 위해 건강을 묻고, 누군가는 아부를 위해 기분을 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토록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그저 아프냐고 물어봐 준 적은 없었다. 아프구나.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재계에서 손가락이 잘려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던 독종이 지금은 어리광 부리는 아이처럼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애비가 많이 아프구나. 그 말에 은우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다. 녀석은 묘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강태산의 손등 가까이 얼굴을 대고 입김을 불었다. 호호, 호. 그러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태산의 거친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아픈 거 다 날아가라, 아픈 거 다 날아가라. 의식을 마친 아이가 고개를 들고 해맑게 웃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렇게 호 불어주면 아픈 게 하늘로 날아가서 별님이 된대요. 이제 할아버지 안 아프죠? 주름진 강태산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진한 얼룩이 졌다. 그는 링거를 맞지 않은 오른손을 뻗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은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민호가 남겨준 기적이었다. 그래, 안 아프구나. 강태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우리 은우가 혹해줘서 할애비가 하나도 안 아프구나.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장을 입은 고문 변호사가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눈앞의 광경에 잠시 멈칫하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긴급으로 의뢰한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 외모나 반점으로 보아 확실하지만 이사회의 입을 막으려면 강태산은 손자를 쓰다듬던 손을 거두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그의 눈에서 다정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는 제국그룹 총수 특유의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함과 예리함이 들어찼다. 그는 봉투를 뜯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보았다. 지금 몇 시지? 오전 9시입니다. 회장님. 임시 이사회가 30분 뒤에 시작됩니다. 강태식 부회장, 아니, 강태식 상무가 이미 회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주들을 포섭해서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하려 합니다. 사유는 심신미약과 안보자원 사적 유용이라고 합니다. 심신미약이라? 강태산이 코웃음을 쳤다. 온도라곤 느껴지지 않는 피냄새 나는 미소였다. 그는 손등에 꽂힌 주삿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다.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불을 걷어차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을 무시한 채 바닥에 두 발을 딛고 우뚝 섰다. 내 정장 가져와. 강태산은 양팔을 벌려 비서실장이 입혀주는 검은색 슈트를 받아 입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갑옷이었다. 넥타이를 메고 소매 단추를 채운 그는 뒤를 돌아 소파에 앉은 한지은을 보았다. 지은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경멸도, 혐오도 없었다. 묵직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한지은이 놀란 듯 몸을 떨며 일어섰다. 아이들 데리고 날 따라와라. 강태산은 두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오늘 서울 바닥 전체가 알게 될 거다. 누가 제국그룹의 진짜 주인인지. 너희를 해하려 했던 놈들, 어미 뱃속에서 나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별표 별표 별표. 제국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숨막혔다.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 주변으로 이사와 주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얼음물 잔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회장석에 앉은 강태식, 강태산의 친동생은 만년필을 굴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저도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강태식은 가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자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형님, 아니, 회장님의 정신 상태가 최근 들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어제는 묘지에서 허공에 대고 말을 걸질 않나, 들고양이 몇 마리 때문에 보안팀 전원을 출동시키질 않나. 이런 기행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제가 대행을. 쾅.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다. 깜짝 놀란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쏠렸다. 강태식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문 앞에는 강태산이 검은 지팡이를 짚고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왼팔에 깁스를 하고 목에 걸었지만 창백한 얼굴 위로 타오르는 눈빛만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감히 마주볼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그의 뒤로 수수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똑같이 생긴 두 사내 아이가 따라 들어왔다. 강태식. 강태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은 듯 조용한 회의실 안에 묵직하게 울렸다. 방금 누가 심신미약이라고 했나? 또각, 또각. 지팡이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강태식의 심장을 쪼아댔다. 강태산은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식은 당황했다. 반송장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도 모자라 뒤에 달고 온 저 혹들은 강태식이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동공이 좁쌀만하게 수축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툭 하고 떨어졌다.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죽은 강민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형님, 저건. 강태식이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강태산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상석으로 걸어가 밀봉된 유전자 감식 보고서를 테이블 중앙에 내던졌다. 탁! 서류 봉투가 매끄러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정확히 강태식의 코앞에서 멈췄다. 눈구멍이 뚫려 있다면 똑똑히 봐라. 강태산은 테이블을 짚고 서서 칼날 같은 시선으로 좌중을 훑었다. 내 아들. 강민호의 친자식들이다. 나 강태산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직계 상속인들이란 말이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경악한 이사들은 아이들과 보고서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된 강태식을 쳐다보았다. 웅성거림은 썰물처럼 퍼져나갔다. 말도 안 돼.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어디서 데려온 근본 없는 애들일 겁니다. 강태식은 발악하듯 고함을 질렀다.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지르는 단말마였다. 형님, 속으신 겁니다. 이건 사기극이라고요. 사기극이라. 강태산이 차갑게 비웃으며 손뼉을 쳤다. 회의실 측면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들어왔다. 그 뒤로 강태식의 신복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오고 있었다. 강태식 씨. 선두에 선 경감이 무표정한 얼굴로 강태식 앞에 섰다. 살인교사, 납치미수, 그리고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체포영장입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강태식은 의자 아래로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 방금 전까지 아부하던 이사들이 벌레 보듯 피하는 시선.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개처럼 끌려나가는 강태식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육체의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한지은 뒤에 숨어있는 은우와 진우를 불렀다. 아이들은 엄숙한 어른들이 가득한 방이 무서운 듯 주저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강태산은 성한 오른손으로 아이들을 한 명씩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 즉 제국 그룹 최고의 권좌 위에 앉혔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이사들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긍지와 오만이 섞인 미소를 띄었다. 오늘부터. 강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포였다. 이 아이들이 제국의 미래이자 주인이다. 누구든 이 아이들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자는 나 강태산을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창밖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한 줄기 황금빛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넘어 회의 테이블 위로, 그리고 할아버지와 두 손자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따뜻한 금빛 테두리 속의 한 폭의 그림처럼 빛나고 있었다. 별표 별표 별표. 3년 후. 서울 한남동 강 회장 자택. 한때 강민호가 차가운 지옥이라 불렀던 그곳은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낙원으로 변해 있었다. 칼로 잰 듯 반듯하고 엄격했던 영국식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에어바운스 성과 거대한 트램펄린이 자리 잡았다. 이랴, 이랴, 달려라 마라. 잔디밭에서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재계를 호령하며 악명을 떨치던 강태산 회장이 채통 따위는 잊은 채 잔디밭에 엎드려 있었고 그 등 위에는 7살 난 사내아이 둘이 올라타 있었다. 노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혈색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고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넘쳐 흘렀다. 오냐. 하랩이 말이 속도를 낸다. 강태산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말 울음소리까지 흉내내며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얀 파라솔 아래 한지은이 등나무 의자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물 빠진 트렌치코트 대신 편안하고 우아한 홈웨어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화사했고 눈빛은 맑았다. 공포와 절망에 떨던 미혼모는 이제 이 집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테이블 위의 액자를 살짝 흔들었다. 강민호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청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햇살 때문인지 그 미소가 더욱 생생하고 따뜻해 보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여기가 드디어 진짜 집이 되었네요. 한지은은 손을 뻗어 액자를 바로 세우며 사진 속의 남편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민호 씨,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아버님도 변하셨고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잔디밭에서 강태산이 지쳐 엎드리자 두 아이가 깔깔거리며 잔디 위를 굴렀다. 아이들은 양쪽에서 노인의 목을 끌어안고 주름진 볼에 쪽 소리 나게 뽀뽀를 퍼부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강태산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그는 두 손자를 품에 꽉 안고 머리 위로 펼쳐진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평생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